오늘 데뷔식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겨울에 나를 떠났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거울 앞에서 은빛 성긴 몇 가닥이 비친 머리카락을 고쳐 쓸어 넘겼다. 피부는 더 이상 탄탄하지 않고 허리도 예전처럼 날씬하지 않다. 그러나 내 눈빛, 여전히 그 시절의 나, 지위가 나보다 훨씬 높은 남자를 감히 사랑했던 소녀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결국 다른 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의 삶에서 밀려났었다. 진우가 방에 들어와 넥타이를 들고 말하며 걸어왔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아니면 걱정 덜어드리려고 아들을 잘 꼬시는 거야?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진심이에요. 다만 상대 집에서 어머니가 너무 온화하다고 어머니를 그냥 아내감으로 모셔두고 싶어 할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일부러 진지한 얼굴을 지어 보이고 금세 웃었다. 그 짧은 웃음도 내 불안감을 달아나게 하지는 못했다. 미래의 며느리는 재벌가의 숙녀다.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나는 무서웠다. 그 가족들의 눈빛,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시선들, 그리고 평가들. 나는 그 시선을 향해 내 청춘 전체를 살아냈었다. 우리는 도착했다. 고급스럽고 조용한 레스토랑. 정장 차림의 직원이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비단천을 덮은 의자에 앉을 때 나는 어색했다. 냅킨은 장미처럼 접혀 있고 공간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곳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가방은 어디에 둬야 할지, 코트는 벗어야 할지, 어느 컵이 물이고 어느 컵이 술인지도 모르겠다. 진우는 편안했다. 그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다. 그는 조심스레 의자를 당겨주며 말했다. 어머니, 숨만 고르게 쉬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이시면 돼요.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는 모른다. 내가 심장이 터질 듯 뛰지 않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직원이 별실 문을 열자 나는 아들과 함께 일어서 앉았다. 그리고 나는 멈칫했다. 내 시선이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닿았다. 그의 머리칼은 소금과 후추 섞인 듯 이미 희끗하고 정갈한 정장, 여전히 곧게 뻗은 등, 그리고 그 눈빛, 여전히 그 눈빛이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어떤 경계도 넘을 수 있다고 내가 믿게 했던 그 눈빛. 수철, 목이 턱 막혔다. 입술이 조용히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도 나를 알아보았다. 놀란 듯한 눈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윽고 마치 오래된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어두워졌다. 하이선,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방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은하가 놀라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렸고 진우도 나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빨을 깨물고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연의 일치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덧붙였다. 그래, 고등학교 동문이지.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미소 짓지 않았다. 유리 접시 위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쿵쿵 부딪히는 소리만이 두 집안이 처음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허전한 울림처럼 깔렸다. 수철이 진우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거나 공격적이지 않지만 어떤 차가움이 느껴졌다. 너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니?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테크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그가 눈썹을 찌푸렸다. 위험하지 않니? 회사가 안정적인가? 수입은 어때? 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때도 같은 질문이었다. 같은 눈빛이었다. 다만 질문받는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 나는 견디지 못했다. 나는 쫓겨났고 작별 인사조차 없이 그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은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다. 아버지, 진우 아주 좋아요. 저는 그를 믿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마주 앉은 남자를 바라봤다. 내 청춘이었던 사람. 지금은 내 아들의 장애물. 아마 그는 모를 것이다.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다시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번엔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나는 잠들지 못했다. 밤은 너무 더디게 흘렀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20년 넘게 단단히 잠궈둔 과거의 문을 갑자기 열어젖힌 것 같았다. 그
그 시절 나는 21살이었다. 수철은 갓 23살이었고 키가 크고 밝고 경영학과에 다니며 항상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제 계약직 직원이었다. 엄마와 함께 판잣집 같은 허름한 하숙방에 살고 있었다. 나는 예쁘지도 않았다. 말주변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가 눈여겨봤다.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조용한 소녀. 그날 그가 점심을 사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주 걸어서 집에 가세요. 저랑 길이 비슷한데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다른 방향인데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한 번쯤 제 길로 돌아보면 어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걸었다. 그는 자주 꿈을 이야기했다.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저소득층을 위한 인테리어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쿡쿡 아팠다. 감동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나는 알았다. 나 같은 사람은 남의 집을 고쳐주는 꿈보다 그저 한 평짜리 지붕을 가지는 것이 더 큰 꿈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신분이 다른 연인들이 그러하듯 우리는 몰래 만났다. 그는 나를 작은 아내라고 불렀고 나중에 가족을 설득해서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느 날 밤 나는 몰래 자전거를 타고 중심가의 부유한 주택가로 갔다. 그가 사는 동네였다. 나는 가로수 아래 서서 그가 공부방 불을 끄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우유를 마시고 참치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 그는 나에게 한 입씩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열고 너는 계산대에서 일해. 매일 아침 문 열고 저녁엔 문 닫고 그 다음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다. 나는 꿈꿨다. 아주 많이 꿈꿨다. 사랑이면 모든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어느 날 나는 학교 행정동으로 불려갔다. 거긴 급한 일이 아니면 절대 갈 일이 없는 곳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키가 크고 짙은 빨간 립스틱, 칼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명령했다.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끝내요. 우리 아들은 S그룹 회장 딸과 약혼할 예정이에요. 약혼식은 다음 달로 정해졌어요. 나는 말문이 막혀 그대로 얼어붙었다.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이건 당신이 일을 옮기고 집을 옮기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돌아갔다. 머릿속이 백지가 된 듯 모든 것이 멍했다. 그날은 한겨울 비도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였는데 왜 내 옷은 흠뻑 젖어 있었을까? 나는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간단한 안부 한마디, 전화 한 통.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지킬게. 라는 말 딱 한마디면 됐다. 그랬다면 나는 모든 걸 버리고 그를 붙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화는 사흘 내내 조용했다. 나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 번호를 바꾸고 일을 그만두고 그의 인생에서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사라졌다. 몇 주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무서웠다. 돈도 집도 옆에 있어 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지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의 결정체였다. 비록 그 끝이 비참했다 해도 나는 경남의 한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았다. 꽃도 선물도 내 손을 잡아줄 남자도 없었다. 그저 산파가 나에게 물었다. 아기 아버지는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못 왔어요. 그 후 나는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다. 아끼고 또 아끼며 흰 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다 담지 못한 꿈으로 아이를 키웠다. 내 아들은 바르게 자랐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이가 누구를 미워하길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엄마가 사랑했고 또 버림받았다는 것만 알면 됐다.
그리고 지금 25년이 흘러 작별 인사도 없이 돌아섰던 그 남자가 지금은 내 아들의 장인어른 자격으로 내 앞에 앉아 있다. 참 씁쓸한 일이다. 사람은 오래된 약속쯤은 쉽게 잊는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잊을 권리가 없다. 나는 살아야 했고 엄마가 되어야 했고 그 사랑의 대가를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가 지위를 이용해 내 아들의 사랑을 막으려 든다면 가장 먼저 맞설 사람은 나다. 그들은 내 사랑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이번엔 내 아이의 행복까지 빼앗도록 두진 않겠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조용해졌다. 그러나 결코 평온하지는 않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똑똑히 느꼈다. 무언가가 달라졌고 그건 내 아들과 나 사이의 공기 속에서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진우는 더 이상 자신이 하는 프로젝트를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은하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들떴던 표정도 사라졌다. 밤마다 늦게 들어왔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잠도 늦게 잤다. 그리고 3년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기다렸다. 나는 안다. 어쩔 땐 엄마는 조용히 있어야 아들이 용기를 내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밤 내가 가게에서 종이 뭉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내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한참이나 내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21살의 나와 똑같았다. 망설임, 상처, 붙잡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갈망. 그는 조용히 물었다. 지폐 계산기 소리보다도 낮은 목소리로. 엄마,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면 그땐 놓아줘야 할까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내가 뱃속에서부터 홀로 키운 아들. 혼자 산부인과에 다녔고, 혼자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혼자 비 오는 날 예방주사를 맞히러 갔던 그 아이.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내가 놓고 싶은 거야? 아니면 놓게 된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내가 우유 상자를 냉장고에 넣고 있을 때 책상 위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흘끗 본 화면에는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다. 미안해요. 아빠가 저보고 헤어지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겠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나는 얼어붙었다. 메시지는 아주 짧고 조용했다. 원망도 없었다. 비난도 없었다. 그저 미안해요. 라는 말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이 내 젊은 날의 모든 기억을 되살리는 듯했다. 그것도 내 아들 위해 반복되며 그날 오후 진우는 마당 앞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시멘트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의 그림자는 예전보다 더 마르고 길었다. 나는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등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25년 가까이 침묵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 엄마도 어떤 사람을 사랑했었어. 모든 걸 다 걸고 맞설 만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침묵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지.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그냥 떠났어. 작별 인사도 매달림도 없이. 그때 엄마는 한 번 죽은 것 같았지. 하지만 다시 살아났어. 너 덕분에. 모든 걸 잃은 그날 엄마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너였어. 나는 진우의 눈을 깊이 바라봤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절대 손 놓지 마. 엄마처럼 다시는 그런 비극을 보지 않게 해줘. 엄마가 또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이번엔 엄마 아들까지 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평가받게 두지 마. 그날 밤 진우는 배낭을 메고 버스에 올랐다. 얼마 동안 갈 건지 누굴 만나러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잃어버릴 뻔한 것을 지키러 간 것이다. 나는 가게에 혼자 앉아 차가 식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가슴은 북처럼 뛰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설레어서. 처음으로 나는 과거가 두렵지 않았다. 내 아들이 그 옛날 그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한밤중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진우. 나는 전화를 받았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어떤 걸 바꿀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만은 알아요.
저는 그 애에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아버지처럼 도망치진 않을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러나 눈물은 어느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나는 침묵을 강요받고 말없이 떠나야 했다. 하지만 오늘 내 아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될 것이다.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자가 될 것이다. 나는 지위가 필요 없다. 다만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비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날처럼 긴장 가득한 식사 자리가 아닌 작은 골목 끝 기차역 근처의 오래된 찻집에서 햇살은 은은히 쏟아졌고 4월도 중반을 넘어 현관 앞 민들레는 거의 다 졌다. 연꽃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그 향은 마치 그와 나 사이의 오래된 거리처럼 조용하고 담담했다. 그는 일찍 와 있었다. 대학 시절처럼 창가 벽 쪽에 앉아 있었다. 나는 들어가며 고개만 살짝 숙였다. 악수도 형식적인 인사도 없었다.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었다. 우리 사이엔 아직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건강했어요. 그가 먼저 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정장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눈가 주변엔 낯선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드디어 그 옛날 자만심 가득했던 자아를 스치고 지나간 듯이. 잘 지냈어요. 그날 이후에도 살아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침묵한 그날 이후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웃었다. 식은 보리차처럼 담담한 미소였다. 나는 당신이 뭘 하길 바란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만 해줬다면 됐어요. 당신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 말에 밀려 나를 쫓아내게 놔뒀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던 듯 다른 사람과 약혼했죠. 마치 내가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두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이 잘 살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 당신이 가장 강했으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잘 살았어요. 혼자 아이를 품고도 잘 살았고 누구의 손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카운터 뒤에서 아이를 재우며 물건을 팔면서도 잘 버텼어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저 비어 있었다. 그렇게 뜨겁던 감정은 이젠 다 타고 남은 채처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아나요?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무언가를 깨달은 눈빛이었다. 진욱,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작은 찻집 안은 정적에 잠겼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뿐 수철은 말이 없었다. 손은 떨렸고 찻잔은 기울어져 몇 방울이 흘렀다. 몰랐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라있는 눈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자기 엄마조차 지키지 못했던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공기는 팽팽했다. 마치 튕기면 끊어질 현처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진우와 은하를 막으려 한다면 당신은 과거의 그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 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자식으로 인정해달라 하지 않아요. 사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로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두 아이의 사랑을 막지는 말아요. 그들은 함께할 만큼 강한 아이들이에요. 당신과 나처럼 이유도 없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잃었어요. 평생 그건 돌이킬 수 없죠. 하지만 내 딸만큼은 남아있어요.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게 두려워요. 그 아이가 당신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까봐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 딸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단지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처럼 도망치지만 않는다면요. 한 번 더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는 갑자기 작게 웃었다.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동시에 뭔가 놓아버린 듯한 웃음.
참 아이러니네요. 수십 년 동안 외면하고 피했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정면으로 내 눈앞에서 모든 걸 말해주다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그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이 아이들을 갈라놓고 싶다면 먼저 나를 넘어야 할 거예요. 나는 찻집 문을 나섰다. 햇살은 은은했다. 뜨겁지는 않지만 수많은 슬픔을 견뎌온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예전엔 그가 침묵하고 나는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말했고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그날 밤 혜선이 떠난 후에도 수철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연꽃차는 다 식었고 젓가락도 손 떼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고 서빙도 없었다. 그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는 자기 심장의 고동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의 아이예요. 그 말은 단순한 정보처럼 들렸지만 그의 머리를 내려치는 망치 같았다. 진우, 그 아이가 내 아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혜선의 눈빛은 너무도 담담하고 원망도 없이 그저 전해줘야 할 진실을 전달하는 눈빛이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떠올렸다. 그날 어머니가 내민 최후 통첩. 그 아이를 선택하면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야 해. 아니면 다음 달 약혼식 준비해.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모든 걸 잃을 용기가 없었고 단 한 번의 전화조차 걸 용기조차 없었다. 잘 지내? 딱 4글자. 하지만 그는 말하지 못했다. 반면 그녀는 그 어떤 요구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웠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크고 좋은 집이 있었고 고급차도 있었고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도 있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나니 넓은 침실 안에 혼자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잃었고 이제 내 아이의 행복까지 막는다면 그녀 마음속 마지막 남은 내 흔적마저 잃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비서가 일본 파트너 미팅 계획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넘기다 조용히 말했다. 회의 하루 미뤄요. 딸을 만나야겠어요. 그는 영상통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줄. 오늘 저녁 아빠랑 밥 먹자. 아무도 없이. 아빠가 요리할게. 어린 시절처럼. 그녀는 집에 들어섰다. 단정히 묶은 머리, 심플한 가방, 붉게 충혈된 눈. 많이 울었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그는 딸을 보지 않고 미역국을 퍼주며 말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너희 엄마는 이 국을 끓였지. 나는 수건을 찾으러 뛰어다녔고 내가 울 때 처음으로 나도 따라 울었어. 은하는 고개를 떨궜다. 밥그릇엔 아직 숟가락이 가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혜선이 말했어. 진우가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오직 자기 아들이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 나는 너무 오래 침묵했어. 이제 계속 강요만 한다면 나 역시 너희 엄마를 잃게 만든 그 사람과 다를 게 없지.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아빠, 정말 내가 선택하게 해주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권위가 아닌 아버지로서. 사랑하니? 은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사랑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는 억지로 이 집안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는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사람 옆에 있어라.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내 선택을 막지 않을게. 단지 한 가지,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내 삶을 지켜내길 바랄 뿐이야. 은하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감쌌다. 25년 전 자신이 끝내 지키지 못했던 손을 이제야 다른 방식으로 잡아주는 순간이었다. 가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혹시 넘어지면 돌아와도 돼. 아빠는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아빠 때문에 포기한다면 아빠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은하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수년 동안 누구에게도 그렇게 안겨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천천히 딸을 끌어안았다. 알고 있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건 평생 처음이야. 그날 밤 그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혜선에게 보내는 편지. 길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고 아름다운 수사도 없었다. 그저 25년 전 했어야 할 말들. 나는 잘못했소. 비겁했고 내 성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을 잃었소. 그날 침묵했다면 이번엔 말하겠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아이들을 통해 지켜주기 위해서요. 내 아들을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사랑할 줄 아는 남자로 키워줘서 고맙소. 진우의 결혼식 날 잔잔한 이슬비가 내렸다. 영화처럼 격렬한 비가 아니라 얇은 베일처럼 집 지붕과 도로 위 그리고 내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비. 마치 하늘도 알고 있는 듯. 이날은 시끄럽지 않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걸. 나는 일찍 도착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내가 서두르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신랑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때 멈춰 섰던 이야기에 다시 펜을 들어줄 증인이었으니까. 예식장은 크지 않았다. 공간은 간결하고 의자는 양쪽으로 정갈이 배치되었고 가운데 길엔 생화가 잔잔히 놓여 있었다. 높은 무대도 폭죽도 시끄러운 밴드도 없었다. 단지 구석에 피아노 한 대 그리고 제단 뒤 작은 벽분수의 물소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소리만 있었다. 수철은 나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지각은 아니었다.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그날은 비서도 없었다. 혼자였다. 그리고 그의 손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예물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은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사진이에요. 그녀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당신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상자를 받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에게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존중으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은하는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은 유난히 빛났다. 순전히 행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믿기 어려워서일 것이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약속도 필요 없었다. 눈빛 하나면 충분했다. 사회자는 양가 부모님을 앞으로 초대했다. 나와 수철은 나란히 섰다. 짧은 순간, 그러나 너무나도 의미 깊은 시간.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다. 서약에 앞서 양가 부모님이 서로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말입니다. 장례는 조용해졌다. 놀라움 그리고 감동.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내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마이크를 들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은 요동쳤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한때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같이 살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별했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간극을 버텨내지 못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슬픔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를 놓친 적이 있다면 남은 삶으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잠시 정적. 수철이 천천히 걸어와 내게서 마이크를 건넸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사랑을 포기했던 아버지입니다. 지위를 잃는 것이 두려워 첫사랑을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행복을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으로 짓밟을 뻔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어떤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이제야 사랑을 배워가는 한 명의 아버지입니다. 박수가 울렸다. 크진 않았지만 모두가 동시에 손을 모았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고 사회자조차 목이 메인 듯했다. 결혼식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입을 맞추고 한 사람씩 부모에게 다가와 안겼다. 진우는 나를 꽉 안았다.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미안해, 아빠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서. 엄마는 내가 엄마를 원망할까봐 그 모든 걸 숨겼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누가 아니어도 돼요. 엄마가 곧 제 전부예요. 연애가 끝난 후 나와 수철은 맨 끝 테이블에 앉아 두 아이가 친구들과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말이 없었다. 그저 바라봤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붙잡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나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걸 지나온 끝에야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다. 하지만 어떤 장면은 우리가 마주하고 사과하고 용서할 용기만 있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다. 오늘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부셨다. 한때 부서졌던 마음들이 진짜 사랑으로 스스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만이 아닌 놓쳐버린 과거를 위한 행복한 하루를 살았다. 결혼식이 끝난 지 몇 주 후, 진우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장되지 않은 이름, 프로필 사진도 없는 번호, 오직 하나의 메시지.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 잔 알 수 있을까? 부자 사이로가 아니라 한때 없었던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곳은 도시 공원 옆 작은 카페. 초가을 낙엽이 노랗게 떨어지는 길목에 있었다. 진우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수철은 이미 와 있었다. 경호원도 없었고 비서도 없었고 호화로운 차도 없었다. 그저 짙은 셔츠를 입은 한 노인, 숨기지 않는 눈빛을 가진 사람. 진우는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호칭도 없었다. 수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20년 넘도록 너라는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 진우는 담담히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은하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엄마를 배신했던 그 사람이란 걸. 그 말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진실 하나가 두 성인이 마주한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것이다. 수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지.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단 한 번이라도 너를 제대로 보고 싶었어. 내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괜찮게 자란 너를 말이야.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떠난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고. 시간이 그들을 벌할 거라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수철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나무로 만든 만년필이 하나, 이름과 용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내 아들이란 걸 알고 나서 만들었어. 내가 나를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나와 달랐기 때문이야. 그래서 용감하다고 생각했어. 진우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 재킷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마다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차는 다 식었다. 밖의 하늘은 초가을 바람 속 낡은 필름처럼 잔잔히 흔들렸다. 일어나기 전 수철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를 아들이라 부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 내가 어른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오면 나는 여기에 있을게. 이름도 조건도 없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포옹도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다만 두 남자. 뒤늦게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과 관계의 이름이 필요 없을 만큼 성숙해진 사람이 조용히 가을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을 뿐. 용서는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때론 성장은 어떤 순간에 조용히 손을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치유란 어쩌면 그저 가을 창가에서 나눈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배신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가장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했기 때문에 서로를 놓치기도 한다. 내뱉지 못한 한마디는 때로는 1000개의 거짓말보다 더 아프다. 이 이야기에 악의는 없다. 다만 한때 약했고 두려웠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어 사랑을 놓아버렸던 이들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랑은 결국 길을 찾는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끝까지 걸어갈 용기가 있다면 버려졌던 그 어머니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 안에 남은 모든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한 어느 날 그는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당당히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선택이다.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때때로 과거에 상처 줬던 사람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다. 원망하지 않아요. 잊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은 되감을 수 없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결말을 써 내려갈 수 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결말을, 사랑하는 사람을 후회로 남기지 마라.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놓쳐야 했던 과거가 있다면 아이들만큼은 그 사랑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자.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것을 그들은 지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장 올바른 선택은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현재를 가슴에 남은 모든 선의로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니까.